2024년 초 중국 리아오닝성 해안가의 한 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하던 군사 전문가들은 낯선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배처럼 보이지만 배가 아니었고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날개가 이상할 만큼 짧고 두꺼웠습니다. 동체 옆면에는 거대한 부양 부스터가 달려 있었고 선체 아래에는 일반 선박에서는 볼 수 없는 매끄러운 곡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이 구조물이 실제로 물 위를 활공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 하나의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대체 무엇을 하려는 물건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중국이 이 기술을 다시 꺼내 들었는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물 위를 나는 이 낯선 발명품이 왜 전 세계 해상 운송의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반세기 넘게 잠들어 있다가 하필 지금 중국에서 되살아났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손에 쥔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커피 원두까지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선에 실려 몇 주에 걸쳐 바다를 건너온 것들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압도적인 비중이 여전히 해상으로 이동하고 그 물동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100년 넘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왔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철제 선체를 물에 띄우고 엔진으로 그 무거운 몸체를 밀어붙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수백 배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선박이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선은 지금도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로 대양을 건넙니다. 빠르게 가려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고 그 연료는 고스란히 탄소 배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제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항공업계 전체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처음부터 속도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깰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답은 물을 더 세게 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을 책상 표면에 아주 가깝게 대고 빠르게 움직여 보면 손바닥과 책상 사이에 얇은 공기층이 마치 쿠션처럼 손을 살짝 밀어 올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지면이나 수면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날개 아래로 흐르던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압축되면서 두꺼운 공기 방석을 만들고 그 방석이 날개를 떠받칩니다. 동시에 날개 끝에서 발생해 양력을 갉아먹는 소용돌이도 지면 때문에 억제됩니다. 그 결과 똑같은 날개라도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큰 무게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항공공학자들은 이를 표면 효과 혹은 지면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효과를 극한까지 이용하면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낮은 연료 소모로 훨씬 무거운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탈 것이 탄생합니다. 배보다 빠르고 비행기보다 효율적인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소련이었습니다. 조선 엔지니어 출신의 한 설계자가 카스피해에서 비밀리에 거대한 실험체를 만들었는데 배보다 크고 비행기처럼 생긴 이 물체는 미국 정찰 위성에 처음 포착됐을 때 서방 분석가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배인 줄 알았던 물체가 순식간에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수면을 스치듯 활주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이 정체불명의 괴물체에 카스피해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공기 방석이 흔들려 조종이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실제로 시제기 중 하나는 조종 실수로 추락해 카스피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관련 예산과 인력도 함께 흩어졌고 이 기술은 냉전이 남긴 신기한 유물 정도로 취급되며 항공 마니아들의 게시판에서나 언급되는 이야기로 잊혀갔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이 죽어버린 기술을
조용히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소규모 실험용 선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한 연구기관은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수면 위 몇 미터를 활공하는 소형 실험 기체를 공개했는데 이 기체는 기존 쾌속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몇 시간 동안 연속 운항이 가능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이번 모델은 파도가 있는 거친 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뜰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련 시절 기술을 무너뜨렸던 그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주목할 만한 뉴스였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해안가 부두에 계류된 훨씬 더 거대한 기체의 위성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소형 실험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기였고 동체 위쪽에는 여러 개의 엔진이 나란히 장착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트 엔진으로 추정됐지만 후속으로 공개된 더 선명한 사진에서는 프로펠러가 달린 터보프롭 엔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해상 초계기에 가까운 추진 방식으로 단순한 관광용 탈것이 아니라 훨씬 진지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이 기체에는 확장형 착륙 장치까지 달려 있어 물 위뿐 아니라 육상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양용 설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수십 년 만에 등장한 가장 야심찬 지면 효과 비행체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전혀 다른 성격의 발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오토바이를 만들던 한 민간 기업이 갑자기 소형 정의지면 효과 탈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이 개인용 기체는 수면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위를 떠다니며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순항하고 별도의 조종사 자격증이나 활주로 없이도 탈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국가 주도의 군사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의 소비자용 제품 하나. 서로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두 팀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지면 효과는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학의 최전선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배보다 몇 배는 빠르면서도 비행기보다 훨씬 적은 연료로 움직이는 탈것이 활주로도 항구도 없이 섬과 해안 도시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탈것에 몸을 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면 위 몇 미터를 스치듯 나는 기체는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물론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기술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째는 파도입니다. 지면 효과는 잔잔한 수면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데 파고가 조금만 높아져도 기체가 유지해야 할 좁은 고도 범위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파도의 마루는 곧 충돌의 위험이고 파도의 꼴은 날개 아래 압력을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소련의 시제기가 상대적으로 잔잔한 카스피해에서만 시험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조종 안정성입니다. 일반 여객기는 고도 10,000m 위에서 어지간한 실수는 시간을 두고 수정할 여유가 있지만 수면 위 몇 미터에서는 그런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살짝만 방향을 바꿔도 기체는 지면 효과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수면과 충돌할 위험에 놓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이 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체들은 많아야 10여 명, 적게는 한 사람을 태우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형 화물선을 대체하려면 수천 톤 단위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기체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한 사례는 아직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대형 지면 효과 화물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연구기관은 항공기 제작사와 손잡고 대형 군사 화물을 태평양 건너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수상 비행체를 설계했고 관계자들은 시뮬레이션과 재료 시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념이 검증된 바로 그 시점에 이 프로젝트는 조용히 중단됐습니다. 조선 기술과 항공기 인증 절차를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제도적, 공학적 난관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개념을 증명한 뒤 멈췄고 다른 한쪽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똑똑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도박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물 위를 나는 실물 기체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면 효과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동시에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의존하는 화물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그 화물선을 언젠가 대체할지도 모를 기술에도 함께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다가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전환점에 양쪽 모두에 발을 걸쳐 놓는 전략입니다. 정말로 그 전환이 올 것이라고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종류의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온 걸까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부두에서 포착된 대형 기체는 아직 실전 배치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기술 실증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 기체는 잔잔한 호수 위에서 즐기는 개인용 레저 상품에 가깝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산업용 제품이 아닙니다. 10여 명이 타는 실험용 여객기도 전기 노선에 투입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면 효과 탈 것이 화물이든 승객이든 일상적인 상업 운항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념은 증명됐고 물리학은 검증됐고 공학은 진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상품,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상용 기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탈 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수명과 맞닿아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런 기체를 선박으로 분류하지만 정작 이 기체는 날개와 양력으로 뜨는 항공기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이 애매한 위치는 어느 나라도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규제의 회색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체를 만드는 일과 그 기체를 안전 기준에 맞춰 인증하고 기존 항만 공항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간극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이 수면 위를 나는 거대한 기체를 처음 띄운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그 기술은 지금까지도 일상적인 상업 운송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일 당장 화물선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면 효과의 물리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이 기술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프로젝트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결론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겹쳐서 나타날 때 보통은 무언가 진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 대부분은 자전거보다도 느린 속도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며칠 몇 주씩 걸려서요. 물이 만드는 저항 때문에, 그리고 그 저항이 100년 넘게 해상 운송의 속도를 가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소련의 한 엔지니어가, 그리고 지금 중국의 여러 연구팀과 스타트업들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저항과 싸울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 비행기처럼 높이 올라가 막대한 연료를 태울 필요도 없이 그저 물에서 몇 미터만 벗어나 공짜로 주어지는 공기방석 위에 올라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발명도 마법도 아닙니다. 세상이 잊고 있던 60년 된 원리를 누군가 다시 조용히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대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발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두 위의 시제기로, 아무도 취재하지 않는 조용한 시험 항해로 몇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특허 서류 몇 장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의 대부분을 실어 나르지만 정작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지금 조용히 다시 설계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당연한 것들이 다음 차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